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율주행하라. TDF가 글라이드 패스를 따라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TDF 운영 회사마다 다르다면서요? 어떤 곳은 해외 것을 가져다 쓰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라이드 패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출시된 TDF를 운영하시는 황현진 본부장님 모시고 글라이드 패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진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2011년 국내 처음 출시되었던 이제 최초의 TDF였죠. 그때 당시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이름을 안 썼었습니다. 그래요? 평생 연금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펀드가 처음 출시가 되었었고요. 뭐 이제는 대부분 이제 펀드 이름이 바뀌면서 그죠. 자산 배분 TDF라고 이제 개명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초의 이제 TDF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황영진 이사님이시죠. 황 이사님한테는 국내 최초의 TDF라고 하는 자산배분 TDF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1년에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 출시됐을 당시의 그 상황이 어땠었나요, 그때? 그때를 이제 돌아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금융 시장도 좀 안정화를 찾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2011년 중반에 보면은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지는데 하나가 유로존에서 이제 부채 위기가 유로 부채 위기 그때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미국이 그 S&P에 의해서 그 최고 등급 국가 등급이 트리플 A였는데 그 최고 등급을 국가 등급 하나. 네, 그 두 개가 이제 큰 이슈가 있었고요. 금융시장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2007년 고점부터 한 2009년 저점까지 글로벌 증시가 한 56% 그렇게 하락했는데 2011년 초반까지는 그 하락폭이 한 60% 정도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한 여름까지 계속 이제 횡보장세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글로벌 증시가 20%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 연초에는 한 3.7%대 그랬는데 한 1.6%대로 급락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 대비 한 46%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상황이 되게 출렁출렁하게 많이 되는 맞습니다. 사이니까 연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익은 내고 싶은데 좀 지키고 싶은 마음들도 막 많았을 때 그 마음때 즈음에 이게 출시된 상품들 같은데 한 본부장님께서 이제 국내 최초의 TDF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최초라는 영광도 있지만 어려움도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척박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TDF라는 거를 그냥 국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외국 거 가져오면 되는데 굳이 또 한국 상황에 맞는 걸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배경이나 그리고 또 뭐가 달라서 그렇게 한 건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는 진정한 그 위험이라는 게 뭐냐. 위험.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위험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던 거랑 우리 쪽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글라이드 패스에 보면은 이제 주식 비중이 많이 높은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 그 위험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위험,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일단 미국에서 보는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위험, 이렇게 이제 비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미국 글라이드 패스에서 이제 상정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변동성.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평균 수익률이 있으면은 이 평균 수익률을 얼마나 많이 이제 벗어나는지, 평균 수익률을 좀 크게 벗어난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커지는 거니까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변동이 작으니까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투자에서 흔히 말할 때 우리 변동성 표준 편차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상한 수익률만큼 정확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벗어나는 게 넘느냐.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위험이라고 많이 지급을 하는데 한국은 좀 다르다고 보신 거네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90년대 보면은 IMF도 겪었고, 그 다음에 IT 버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11년도에는 이제 부채 위기, 요거 겪으면서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갖는 생각이 보면은 고점 때 자산이 얼마였는데 주식이 하락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산이 얼마나 줄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내 원금 대비 얼마나 많이 투자금이 빠졌는지 그 손실을
위험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론에서 아래쪽으로 많이 벗어나는 그 부분은 위험으로 많이 인식을 하지만 평균 수익률보다 더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굳이 위험으로 봐야 되냐. 기분 좋은 일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 모델링 할 때는 요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요 상황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진정한 위험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거를 쓰는 것보다는 국내 거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이 위험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글라이드 패스를 특정 지표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 최적화를 시키는 지표가 달라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오는 자산 배분 비중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위험을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에는 주식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에는 그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으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불입을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 후에 또 재취업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연하죠, 그게 조금. 예, 네. 그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 이론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이제 휴먼 캐피털이라 가지고 매월 들어오는 월급을 채권에서 나오는 그 쿠폰, 그렇죠. 입금으로 이제 봐가지고 예. 그 부분을 약간 채권 형태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주식 비중이 좀 높아도 되는 한국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 자산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이제 자료를 보더라도 그 퇴직연금 DC형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에 이렇게 넣고 계시거든요. 그 두 측면만 이제 비교해 보더라도 그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위험 회피 성향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높은 주식 비중이 있는 글라이드 패스를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는 약간 좀 한국 현실에 맞지는 않다.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핵심일 거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사실 아까 주식을 원금을 얼마 투자했는데 손실이 얼마나 있었다. 네. 이런 접근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네. 부분들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설계할 때 이제 사용한 위험이 약간 손실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손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특정 A라는 주식을 한 주를 10만 원에 이제 원금을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11만 원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위기 상황이 와서 그게 다시 9만 원으로 빠졌다고 했을 때, 흔히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투자 손실은 원금이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갔으니까 손실이 10만 원 났다. 네네. 이렇게 이제 네. 계산하는데 퇴직연금이나 그다음에 개인연금을 이제 불입하는 그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원금 1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최고치를 찍었을 때 11만 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제가 속합니다. 저도 저도 제 꼭대기 올라갔을 때를 네. 내 본전으로 보지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본전으로 안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들 머리 내리 속에는 이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만 원 내려온 이 부분을 손실로 많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할 때도 그 손실 부분을 원금에서 손실 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입해가지고 적립금에 쌓였을 때, 최고치로 쌓였을 때 대비 얼마나 많이 지금 내려와 있냐.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손실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실 이렇게 떨어졌으면 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회복하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제 네. 9만 원으로 내려온 게 다시 이제 10만 원으로 올라가려면은 수익률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수익률이 이제 9만 원분에 10만 원 하면 약간 10% 약간 높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제 10%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자산이 이게 연 평균적으로 만약에 5%가 난다. 나는 그 자산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2년을 기다려야 이제 원금이 회복되는 그렇죠. 예, 축에 나누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10%가 나는 자산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 10% 나누기 다시 수익률을 하면은 1이 납니다. 그 1년만 기다리면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20%가 나는 자산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냥 6개월만 기다리시면은 원금이 이제 회복되는
네, 그런 스킨인데 저기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그 수익률이 중요한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사용한 부분은 장기 추세 수익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데서는 이제 못 들어보신 그런 수익률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는 첫점, 끝점 잡아가지고 그렇죠. 두 개 나눠서 이제 연평균 얼마나 성장했냐 아니면은 뭐 2000년, 2001년, 뭐 2010년 이렇게 연간 단위로 나눠서 그걸 뭐 단순하게 산술 평균에서 얼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는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수학에 조금 간단하게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신 로그를 거기다가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이제 연평균 수익률 구하기가 좀 쉽게 수학적으로는 빠져나옵니다. 단순하게 산술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리 수익률 개념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수 반대가 로그니까. 네, 네. 그 복리 수익률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일단 연율화 시킨 네. 그 수익률을 가지고 최대 낙폭을 그걸로 나누면 네. 손실 회복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계산을. 네. 네. 장기 추세 수익률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복리로 연간 10%씩 우상향하는 그 직선을 하나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고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제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때는 그 장기 추세선보다는 위쪽에 있을 테고 그렇죠. 어떤 국면에서는 그 추세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수익률은 요 가운데 추세선을 그은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된다는 거죠. 주가에서 만약에 뭐 이동 평균선을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이동 평균선을 길게 뭐 200일이 아니라 엄청 긴 그걸 하면 직선으로 나올 겁니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사용한 그 수익률 개념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마다 약간 보수적인 거를 사용을 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적어도 몇 년 정도면 회복하겠다. 이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정하고 또 기간마다 달라지는 건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장 생활을 보통 25세 전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55세 전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30년, 뭐 길면 한 35년 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간을 5년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이제 손실 회복 기간이 짧아야 되고 은퇴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직장 생활 초기에는 그 손실 회복 기간을 좀 길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은퇴 시점에는 이제 1년 미만에서 기간에서 그 최고점을 이제 회복하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퇴 10년에는 한 3년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한 30년 이제 초반 생활하실 때는 한 5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긴 게 5년. 예, 최고는 이제 5년에다가 저희가 내가 큰 위기를 20대, 30대에 맞더라도 계속 그 TDF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 저점에서 최저점 떨어진 거를 회복하는데 5년 정도의 기간이 되게끔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 예, 보수적으로 봐서 5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회복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손실 회복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 뭐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엔진을 짤 때 보면은 어떤 자산들을 이제 편입할 거냐,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 자산, 크게 이제 자산군으로 보면은, 세 개를 이제 편입하고, 각 그 자산군 안에 또 하위 자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크게 주식, 채권, 대체 자산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과거 30년 그렇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주식, 채권, 대체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시뮬레이션 할 때는 주식이 70%, 그다음에 어떨 때는 채권이 20%, 그다음에 나머지 10%가 대체 자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과거 30년 동안 하나의 이제 뭐 펀드가 가상의 펀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가상의 펀드의 기준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펀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추세 수익률을 하나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빠졌을 때 그 최악의 수익률이 얼마냐. 그 부분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수익률을 당했을 때 다시 원금까지 갈 때 필요한 수익률. 그게 나오게 되고요. 그 수익률에서 추세 수익률을 나누게 되면은 이제 그 손실 회복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비중마다 하나씩의 추세 수익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회복하기 위한 수익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나눈 손실 회복 기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80%, 그 다음에 채권 10%, 그 다음에 대체자산 10%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손실 회복 기간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수천 가지 경로를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부분을 좀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주식, 채권, 대체자산을 0.5%씩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우의 수가 한 6,600개 정도. 6,600개? 예. 그 경로를 한 6,600개 경로를 그려보고, 그랬을 때 최대로, 그러니까 기간이 한 5년 정도가 나온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 최대가 이제 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5년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가 6,600개 나온 경우의 수에서 손실 회복 기간을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저희가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분포를 그리게 되면은 이 상위 5%에 해당하는 기간이 그 손실 회복 기간이 한 5.5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5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이 손실 회복 기간 분포가 좀 완만하게 오다가 그 구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게 아웃라이어처럼 툭 튀어나와. 튀어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산 배분할 때 주식 비중이 요 출발점에는 만약에 80이었다가 위에는 막 100%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웃라이어는 빼자. 그리고 이제 빼는 김에 좀 더 빼자. 그래서 5.5년이 아니라 5년에다가 저희가 이제 캡을 씌워놓은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 회복 기간이 딱 정해졌으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주식, 채권 이런 거 비중을 또 따로 정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남았을 때는 5년 만에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맡아서 또 주식, 채권이나 대체자산 비중을 또 따로 이제 세팅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산 배분 하다 보면 주식, 채권, 아까 그다음에 대체자산도 있지만 주식도 들어가면 또 종류가 또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럼 그 하위 자산에 대한 것들도 다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는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탑다운 경제 흐름이 어떻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식, 채권, 대체자산 부분을 먼저 할당을 합니다. 전체 작업이 이제 100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식에 70이 가고 채권에 20이 오고 대체자산은 이제 10을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에 70이 할당됐다 그러면은 할당된 70을 가지고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으면은 그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제 대형주, 뭐 소형주, 가치주, 그 다음에 뭐 배당주, 성장주, 그 다음에 테마 ETF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그 부분들도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 채권, 대체자산을 하듯이 똑같은 로직으로 저희가 손실회복 기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그 비중들을 다 가져옵니다. 하위 자산들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식 내에서는 뭐 대형주 몇 프로, 소형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TDF에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TDF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면 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TDF가 알아서 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하게 이제 TDF를 맡겨놓고 운영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손실회복기간에 고려해진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어 이렇게 나갈 때 운영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게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실질 가치를 이제 유지시켜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100만 원하고 3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예. 개인분들한테 지금 100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을래? 그러면은 당장 1만 받는 게 더 이익이 좋고 인플레를 고려하면은 갈수록 그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매달 이제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그 자금들의 실질 가치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그 물가 상승률만큼은 수익률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봤을 때 장기 인플레에 해당하는 그 장기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그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을 거냐.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는 이 정도 선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그 목표치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그 목표치를 연간 2%로 잡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할 때는 그것보다 이제 거기다가 1%를 더 더해가지고 최소한
그 장기 추세 수익률이 3%가 나오게끔 잡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각각 6,600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거기 보면은 손실 회복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 추세 수익률도 이제 뽑아내는데 그 6,600개 중에서 장기 추세 수익률이 3%가 안 되는 거는 빼냅니다. 네.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2%를 국가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걸 감안해서, 네. 그거 안 되는 것들은 제외시키고 또 운영할 때 고려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글라이드 패스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 자산 배분 관련해서 이제 손실 회복 기간 파악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비중을 좋겠습니다. 어떻게 뽑아내는지, 네, 실제로 네. 주식과 하위 자산 채권 정도. 뭐 이런 거. 네, 그게 까지 좀 좀. 궁금합니다. 키스인데,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은퇴 5년 전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타겟이 2년인데 그 6,600개 중에 손실 회복 기간을 이제 분포를 짧은 것부터 긴 거 순으로 이렇게 나이를 한자를 했을 때 네. 2년이니까 2년에서 그다음에 이제 1년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들 거기 보면은 만약에 6,600개 중에 1,00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1,000개의 경우 수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1,000개의 경우 수를 다 가져와서 그 1,000개를 가지고 채권의 평균 비중은 얼마고 주식의 평균 비중은 얼마고 그다음에 대체 자산의 평균을 얼마인지 1,000개를 가지고 산수 평균을 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에 들어가는 비중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퇴 5년 전에는 이 손실 회복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그 손실 회복 기간은 1년에서 2년 그 사이, 그러니까 평균 내면은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2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2년에서 1년 사이니까 1.56, 5년? 5년 정도가 네. 평균 정도로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손실 회복 기간이 이제 쭉쭉 바뀔 때마다 그 배분 비중들을 계속 바꿔 나가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 30년 전 그 비중을 뽑아낼 때는 그 손실 회복 기간이 4.5년보다는 길고 5년보다는 짧은 그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각 자산별로 그 비중을 평균해서 제가 쓰게 됩니다. 손실 회복 기간이 5년일 때 주식, 채권, 대체 자산의 비중, 네. 대략적인 비중이 있을 거고, 네. 1년일 때의 비중이 있을 건데, 그때 네. 주식 비중이나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은퇴 30년 전 같으면은 주식 비중이 한 75% 정도. 저희가 이제 적격 TDF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이 이제 80%보다는 아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75%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시점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자산 배분 TDF 같으면은 한 20에서 25% 사이. 예, 이렇게 내려갑니다. 20에서 25% 사이. 예. 마지막으로 이제 TD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예.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뭐 부탁 말씀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간단하게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해주시고 방송 마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글라이드 패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이제 어떻게 쓰냐.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릴 때도 자율주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차에 이제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 글라이드 패스가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최종 목적지를 뭐 강릉으로 가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그 자율주행차가 갈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2025 빈티지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 그 운용도 요 글라이드 패스를 타고 가는데 그 타고 가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1차선이 막히면은 2차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중간에 그렇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하긴 하되 사선 변경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운용을 할 때도 보면은 금융시장이 좀 위험 자산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맞게끔 고속도로 내에서 사선을 변경하는 한도 내에서 약간 변경은 들어갑니다.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것이 TDF를 운영하는 약간 운용 철학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무턱대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많이 들을 때 안정성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내가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이제 펀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고용 시장이 요즘에 뭐 조기 퇴직이다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TDF를 선택을 하실 때
이 글라이드 패스를 이제 잘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2025 빈티지더라도 저희 자산 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이 상당히 좀 낮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에 보면은 주식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그런 TDF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2025를 보더라도 이 글라이드 패스가 좀 보수적으로 설계됐는지 공격적으로 설계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만약에 뭐 좋게 나는 펀드 TDF가 좋고 그다음에 낮은 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나쁜 거다. 그런 편견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좀 그렇죠. 당부를 상승장에서 주식 비중이 좋으면 좋겠지만 하락장에서 반대 경우도 일어나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은퇴 직전에 그런 하락장을 맞았을 때 어떻게 내 자산을 보호할 거냐의 관점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뭐 나의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나 노후 자금을 지킬 때는 그런 논리들을 이제 잘 반영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설계해 놓으신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깊숙한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운영되고 있는 게 TDF니까 나는 거기다가 조금 맡겨놓고 나는 또 내일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는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TDF를 운영하고 또 노후를 평안하게 만드는 데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